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낚시터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년 전 강 낚시를 조금 더 중앙에서 해보자며 겁도 없이 두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에 있는 두군 보통 폭이 80에서 100cm 가량 밖에 되지 않았고 그 앞으로는 수심이 4에서 5m, 뒤로는 경사가 가파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메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였어요. 채집망을 넣어두고 3일만 놔둬도 35cm가 넘는 메기가 두세 마리가 잡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좋은 포인트에 진입을 해보고자 두개 앉아서 낚시를 즐기다 그만 깜빡 졸았습니다. 잠시 졸다가 눈을 뜨고 찌를 봤을 때 6대의 낚시대 중 3번과 4번 사이에 뭔가 시커먼 것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뭔가 있나 싶어서 계속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또 졸고 눈을 뜨면 이번엔 2번과 3번 사이에 뭔가 있고 또 살펴보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졸다가 눈을 다시 뜨면 1번과 2번 사이에 꼭 저승사자의 형태처럼 생긴 게 물 위에 있었습니다. 워낙 그런 쪽으로는 안 믿는 편이라 근처의 가로등이 제가 눈을 감고 있어도 제 눈에 피로를 주어 밝은 부분이 더 밝게 보여 주위가 어두워져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건 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깜빡 졸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안 보여서 역시 착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근처에 산림망이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나 확인하려고 왼쪽으로 돌아보려는데 그곳은 무엇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얼굴은 보이지 않고 단지 저승사자처럼 검은 도포에 삿갓을 쓴 형태만 보였는데 낚시를 접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숨은 턱턱 막혀오고 몸은 떨리고 그렇게 1시간 같은 1분이 지난 다음에야 몸이 움직여졌습니다. 이후 낚싯대고 뭐고 다 놔두고 집으로 미친 듯이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직장 동료와 함께 가서 낚싯대와 살림망을 접으며 어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근처로도 잘 지나가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4년 전 충남 쪽에서 7월쯤에 밤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몸이 주체 못할 정도로 춥고 떨려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때 텐트 밖으로 휙 하고 날아가던 한 여자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목이 한없이 돌아간 뒷모습인데도 얼굴이 돌아서 저와 눈을 계속 마주친 상태였습니다. 무서운데 몸이 굳어서 도망도 못 가겠고 휴대폰 플래시부터 켜고 겨우겨우 차로 가서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고 날까봐 운전도 못하고 밤새 뜬 눈으로 있다가 해 뜨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벌써 몇 년 전 일입니다.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 그쪽 자리 근처에는 낚시를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거의 절벽에 가까운 자리라 오르내리기 힘이 들고 길도 미끄럽고 험합니다. 제가 혼자 낚시를 즐기는 편이라 그날도 혼자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밤 11시 넘어 12시가 다 되어 갈 때쯤입니다. 그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내 뒤에서 날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 순간 목덜미가 싸늘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과 온몸의 털이 찌뿌듯하게 일어나며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뭐랄까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에 많이 사용하셨던 분 냄새 같은 화장품 냄새가 찬 기운과 함께 코를 스쳐갔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냄새가 사라지고 찬 기운이 사라졌을 때 바로 낚싯대 접고 가방 챙겨짐을 모두 챙기고 도망치려는데 누군가 제 가방을 터 순간 살아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그 미끄럽고 험한 절벽을 가방을 다 뿌리치고 올라왔습니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겨우 챙겨온 짐 마구 던져넣고 덜덜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 건너편에서 친구도 낚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기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낚시하는데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친구도 그 자리에서 빠르게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여름에 충청남도 청양군 소재에서 아주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나타 차량과 학원버스 충돌로 몇 명의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끔찍한 사고였는데 전국 방송까지 나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곳에 안부동지라는 아담한 소류지가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곳에서 혼자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어린 아이들이 떠들고 놀면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애들이 잠도 안 자고 놀고 있네. 라며 별 생각 없이 낚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문득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와 지금 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점점 애들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며 커졌는데 너무 무서워서 옆에 있던 소주 2병을 벌컥벌컥 마시고 텐트 문 잠그고 무릎 담요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 지새웠습니다. 밤새 제 주변 여기저기서 애들 소리가 들려왔는데 아침이 다가올 쯤 사라졌습니다. 5번째 이야기. 작년 추석쯤 안부동지에서 1박 2일 밤낚시 중 S5일 정도에서 애들 노는 소리가 났습니다. 추석이다 보니 주유소 애들이 놀러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낚시를 계속했습니다. 아침이 오고 새벽같이 주유소 직원이 문 열길래 그냥 이상하다 하고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 돋네요. 6번째 이야기. 처갓집이 청송입니다. 청송 안덕면 근처 작은 소류지가 있는데 새벽 낚시 가서 월척을 3번이나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낚시 다니던 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지금으로부터 6년 전 6월경이었습니다. 그 소류지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제 방권 뿐입니다. 그래서 제 방 초입 후 제가 앉고 10m가량 떨어진 곳에 지인 그리고 그 옆 5m가량엔 다른 지인 이렇게 앉은 후 밤새 낚시를 하고 있었고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가고 있던 새벽 3시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띠 하나가 입질이 오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낚싯대를 잡고 챔질을 하기 위해 드는 순간 발 아래에서 귀신이 제 발을 갑자기 움켜줘서 저는 낚싯대를 잡은 상태로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때 겨우 정신 차리고 옆에 풀을 붙잡고 매달렸고 물속에서는 저의 다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던 지인이 무슨 일이냐며 달려와서 저를 끌어내려 했고 그때 비로소 끌어당기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풀을 붙잡고 겨우 올라온 못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누구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그날 정말 발 아래에 있던 2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 소류지에 가지 않습니다. 7번째 이야기. 용인에 있는 관리형 저수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연안 좌대에서 밤낚시를 하던 중 새벽 3, 4시쯤 화장실 가던 중 관리실에서 사장님이 저희 쪽으로 오시면서 입질 없으면 술이나 한잔 하시자며 오시다가 말없이 관리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 습관처럼 물가에 눈이 갔습니다. 그리고 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물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데 순간 진짜 욕이 나왔습니다. 그 욕과 동시에 그 여자가 저를 휙하며 쳐다보는데 숨이 탁 멎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좌대 안으로 들어가 문 닫고 덜덜 떨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사장님이 좌대에 오시더니 새벽에 소주 한잔 하려다가 죽는 줄 알았다며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다가 귀신 나오는 거 보는 바람에 돌아갔다 하시더군요. 사장님만 보이는 줄 알고 사장님도 그냥 모른 채 뒤돌아 도망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낮에 자주 가던 소류지였는데 밤낚시도 몇 번 한 곳이었고 그날은 오후 7시경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차하는 곳 맞은편은 과수원이었는데 그곳을 가려면 상류 쪽을 돌아 사람들의 발길에 만들어진 길을 따라 작은 무덤 2개를 지나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안 쓰였었는데 그날따라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무덤 사이를 통과하고 과수원 쪽에서 낚싯대를 펴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처음 간 곳이라면 다 썰어서 그럴 수 있지만 몇 번 가본 곳이었는데도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등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겁도 나서 몇 번을 뒤돌아보고 플래시로 이곳저곳을 비춰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심 또한 사람이 충분히 익사할 수 있는 수심이라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언가 나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 그날따라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 보면 여자가 남편 마중 나갈 때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 같은 휘파람 소리가 논 쪽에서 들렸습니다. 여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우산과 플래시를 손으로 다시 한번 움켜잡고 곁눈질로 논을 쳐다보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장면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비슷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곁눈질로 뒤와 물가를 쳐다보며 낚싯대를 접기 시작했는데
3대를 폈는데 접는 시간은 불과 30초 정도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덤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미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들어올 때 무심히 쳐다본 무덤가의 신발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풀숲을 헤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는 겁이 나서 멀리 못 비추고 발람만 비추며 뛰면서도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차에 탔고 시동을 급하게 걸고 내려오면서 룩미러로 뒤를 무심결에 쳐다봤는데 소리지 끝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 혼자서는 절대 밤낚시를 안 합니다. 또 지금도 그 소리지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살 때의 불청객. 20살 대학생이 된 나는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야경이 아름답거나 복층으로 되어 있는 곳을 꿈꿨지만 집안 사정으로는 어림도 없기에 여기저기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니다 적당한 곳에 저렴한 원룸을 하나 구해서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자취방을 구한 나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러듯 선배 동기들과 매일매일 술을 들이붓는 나날을 보냈었다. 특히 나는 형들과 많이 친해졌기에 형들이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 술을 얻어먹고 취한 채로 방에 들어와 잠드는 일이 많았었다. 그날도 형들의 부름에 냉큼 달려가 술을 열심히 마셨다. 남자 5이서 시작한 술자리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야 2차 가자. 2차. 오늘 술 너무 많이 먹었다. 들어서 자자. 형들 그럼 제 자취방에 간단하게 먹을 거 사서 다 같이 놀다가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오. 성수가 드디어 은혜를 갚네. 야 그럼 술값 숙박비로 퉁치고 그쪽으로 가자. 그렇게 형들과 나는 간단히 안주거리를 챙겨서 집으로 들어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자취방에 쭉 누웠다. 좁은 원룸에서 이불 2개를 나눠뒀고 일로 잠이 든 형들과 함께 나는 오른쪽 맨 끝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잠을 잤을까? 나는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새벽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창문 안으로 살짝 발을 걸쳐 방 안의 어둠과 섞여 있었고 내 옆에 이rir로 누운 형들이 내뿜는 코 고는 소리와 숨소리가 작은 방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일어나 구석에 있는 냉장고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냉수를 들이켠 후 다시 내 자리로 와 누우려고 했다. 부스럭. 이불이 움직이는 소리에 앉은 채로 소리가 들리는 쪽을 보니 같이 술을 마셨던 A형이 앉아 있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얼굴만 빼꼼 내놓고 나를 보고 있는 A형을 보며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걸었다. 형, 저 때문에 깬 거예요? 그렇지만 A형은 입가에 옅은 미소만을 띠며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형, 안 주무세요? 여전히 말이 없는 A형을 보며 나는 또 A형이 장난을 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평소에도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형이었기에 그냥 빨리 눕고 싶을 뿐 사실 별 생각이 없었다. 저 먼저 잘게요 형. 형도 얼른 주무세요. A형은 입가에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스르르 옆으로 누웠고 이내 이불을 올려 얼굴을 가렸다. 모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시 누웠다. 빠르게 몰려오는 졸음에 몸을 맡긴 채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러다 잠이 들기 직전 문득 생각이 났다. A형은 술 먹다가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된다고 먼저 갔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오른쪽으로 휙 돌렸다. 누워있는 형들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같이 술을 마신 형들은 잠에 빠져 누워있었고 맨 끝자리 A형이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었다. 형, 집에 간다고 가셨잖아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이불을 뒤집어 쓴 A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형 잠깐 일어나 봐요. 얘기 좀 하게. 나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장난이라기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정말 장난이라면 깨워서 A형에게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었다. 형 빨리 일어나 봐요 좀. 나는 조심스럽게 형들을 넘어 A형에게 다가갔다. 흔들어서라도 깨우고 싶었다. 그리고 모두 다 장난이라고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웃으면서 잠들고 싶었다. 그리고 A형이 뒤집어 쓴 이불에 손을 올렸다. 형, 좀 일어나. A형을 덮고 있던, 아니 A형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 내가 이불에 손을 대자
그 자리가 풀썩 꺼지며 평평해졌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이불은 얌전하게 바닥에 몸을 붙였다. 서서히 바닥에 깔리는 이불을 보면서 나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내 뒤에서 형들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사실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고 형들을 몸으로 덮으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졌다. 갑작스러운 나의 비명과 무게의 단잠에 빠져있던 형들이 차례로 일어났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형들과 소란스러운 나에 비해 A형이 있었던 그 자리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섬찟했다. 형들, 뭔 일이야? 공번냐? 다른 형이 방에 불을 켜고 내 앞으로 다가왔고 형들은 눈을 비비며 나를 쳐다봤다. 형들 오늘 A형 집에 갔어요? 아깝잖아. 갑자기 A는 왜? 그럼 이 방에 몇 명이서 들어왔죠? 뭔 소리야. 우리 넷이서 들어와서 놀다가 잤잖아. 나는 방금 겪은 일들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 풀썩 꺼진 이불과 창백한 A형의 표정. 어딘가 무미건조했던 옅은 미소까지. 장난치고 앉아있네. 잘못 본 거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럼 형들은 이 좁은 방에서 왜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있었는데요. 저기 공간 놔두고 그러게 좁다고 짜증내면서 잤는데 왜 아무도 저기서는 안 자고 비워놨냐? A한테 전화를 해볼까? 형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A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나긴 신호음이 들리고 마침내 A형이 전화를 받았다. 아 여보세요. 야, 너 어디냐? 아 집이지 어디야. 왜 새벽 5시도 넘었는데 전화질이야. 잠에서 막 깬 A형의 짜증 가득한 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좁은 방을 이리저리 맴돌았다. 너 우리랑 술 먹고 같이 자취방에서 잤냐? 뭔 개소리야. 나 아까 10시에 갔잖아. 막차 타고 집에 가야 돼서. 아니, 뭐 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랑 같이 놀았다거나. 아니, 내일 아침에 나 시골 가야 해서 일찍 와서 집에서 잤는데. 왜 자꾸 개소리야. 진짜 너 아니라고? 막차도 끊겼고 첫차도 안 뜬다고 지금. 짜증나니까 끊어 좀. 그렇게 A형의 졸음과 짜증 가득한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고 우리는 잠시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 침을 꿀꺽 삼키면서 자취방 구석에 비어져 있는 자리와 얌전히 펴져 있는 이불을 쳐다봤다. 좁디 좁은 자취방에서 왜 우리는 저 자리만 비워놓고 넷이서 딱 붙어서 잤을까? 그리고 이불도 2개밖에 없는 쌀쌀한 방에서 왜 우리는 이불 하나는 가지런하게 깔아놓고 나머지 하나로 넷이서 덮고 잠을 청했을까? 아직도 생각하면 슬금슬금 닭살이 돋는 20살 새벽에 있었던 일이다. 세 번째 이야기, 그녀의 별명.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시절 저희 과에 엄청난 인물이 있었는데 대충 그 사람을 미야시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미야시타 본인은 작은 덩치에 선이 가는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당시 그녀 본인은 몰랐지만 주변에서 그녀를 부르던 별명은 오컬트 최종병기였습니다. 그 유래로서 몇 가지 일화가 있었습니다. 미야시타는 고등학생 시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편의점은 평소부터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건의 목격담도 있어 야간에는 손님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점의 점주는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주 본인도 야간에 귀신을 목격했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등 손해가 막심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점주가 혼자서 항상 새벽 전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야시타가 야간 아르바이트에 들어가자마자 어째서인지 귀신이 일절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적 덕일까? 미야시타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훨씬 많은 급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야시타의 친구가 폐가에서 담력 테스트를 하고 난 뒤로 종종 자기 방에서 남자 귀신을 보게 되었다며 미야시타에게 상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미야시타가 친구 방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 그날 이후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는 숙부의 부탁으로 어느 맨션의 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미야시타였는데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좀처럼 나가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미야시타가 하루 자고 난 뒤에는 그런 얘기가 사라지고 평소에 음침했던 분위기 또한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숙부가 거금에 사례금을 안겨주며
미야시타가 어제 묵은 그 방은 자살 사고가 있던 방임을 알려주었는데 본인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야시타가 대학 시절 일본 전국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영적으로 유명하다는 절 한 곳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행지에서 들른 절의 주지스님이 미야시타를 보자마자 당신은 용신님의 가호를 받고 있습니다. 라며 크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미야시타 본인은 평소에도 유명하다는 점쟁이에게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곳일수록 미야시타에게 쩔쩔매면서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들이 오컬트적으로 최종병기라는 별명이 붙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그 힘을 이용하지 않은 채 현재 여행회사 직원으로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기억을 삽니다. 그건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흔하고 유치한 괴담 중 하나였다. 당신의 기억을 1억 원에 삽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에 대한 상호간의 기억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 기억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이 24일 후 일괄 지급됩니다. 사라진 기억은 절대 되돌릴 수 없으며 버튼을 누른 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기억을 지우시겠습니까? 그 아래엔 옛날 버디버디 때나 유행하던 버튼 태그가 달려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코웃음 치며 페이지를 넘겼겠지만 8천만 원이 조금 넘는 빚을 떠안고 사는 지금 친구 한 명에 대한 기억으로 1억 원을 받는 달콤한 상상은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1억 원. 빚을 전부 갚고도 2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남는 큰 돈. 친구 하나 팔아먹는 값으론 충분한 돈이다.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작성자는 분명 스스로 돈 벌어본 적도 없는 중고딩이 분명할 것이다. 사회생활을 해봤다면 1억 원이 아닌 1천만 원 정도로 설정했겠지. 그래야 친구 하나를 파는 가격으로 수지가 맞아떨어진다. 눌러볼까? 잠깐 고민했다. 분명 누르면 당신은 낚이셨습니다. 같은 유치한 팝업 창이 뜨겠지. 하지만 이런 인터넷 괴담을 접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혹시나 하는 묘한 기대감이 사람이 낚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 버튼을 눌렀다. 기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신선하다. 내가 친구 없는 건 어떻게 알고 또 이런 문구를 준비했을까? 아니면 현대인에게 진정한 친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글일까? 하긴 애초에 정말로 아끼는 친구가 있는 놈이라면 생각 없이 이런 걸 누르진 않겠지. 1억 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상상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일까? 그 글에 대한 기억은 이상하게도 몇 주가 지나도록 잊히지 않았다. 친구를 만들고 다시 눌러볼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불가능하다. 내가 3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일이다. 난 늘 혼자였다. 내가 이상한 건지 세상이 이상한 건지 내 주위엔 늘 사람들이 없었다. 외로웠다. 미치도록 외로웠는데 그걸 티내면 오히려 더 날 피할까봐 외로움에 익숙한 척했다. 결국 30년 동안 친구 하나 만들지 못한 인생. 그게 내 인생이었다. 난 소비자면 소비자지 절대 판매자는 되지 못한다. 갑자기 우울해졌다. 그는 죽어버릴까? 아무도 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이다. 핸드폰은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게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하고 이곳으로 이사 온 후로 내 집에 온 다른 사람은 대관공뿐이었다. 나에겐 친구도 돈도 미래도 희망도 없다. 계속해도 이런 삶뿐이라면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냉장고에 있던 수면제를 꺼냈다. 예전에 치료받을 때 안 먹고 모아뒀던 걸 보면 언젠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정도를 먹어야 죽을 수 있을지 몰라서 그냥 있는 건 전부 쑤셔넣고 삼켰다.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울지 않았던 핸드폰이 울렸다. 고객님의 통장으로 52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번호 없는 문자가 와 있었다. 천천히 눈이 감겼다. 5번째 이야기, 예지몽. 어렸을 때부터 꿈을 자주 꾸었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꿈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아주 소름 돋는 일을 겪게 됐다. 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3년 동안 지속된 꿈 얘기이다. 초 3학년 때 단독주택이었던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 탈 일이 거의 없었다. 동네는 주택가였고 밤에는 사람이 그리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주위에 친구들도 아파트 사는 친구도 없었다.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했던 나는
종종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얼토당토 되지도 않는 투정을 했다. 바로 그쯤에서부터 이 꿈을 꾸게 되었다. 꿈 내용인즉 안에서도 보이고 밖에서도 보이는 창문이 달려있는 엘리베이터였는데 본인은 항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8층을 눌렀었다. 왜 8층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매번 8층을 눌렀었다. 그리고는 4층에서 한번 엘리베이터가 서는데 항상 거기엔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서는 문은 안 열린 채 다시 8층으로 향하고는 했다. 처음에 엄마와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지만 키 크는 꿈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다. 근데 이 꿈 횟수가 좀 잦았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었다. 이제는 점점 그 꿈을 꿀 때마다 하나씩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는 지경이었다. 몇 주가 지나고 매번 4층에 섰던 엘리베이터에서 드디어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교복을 입은 여자는 나에게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하더니 북도 끝쪽 집으로 안내를 했다. 그 집 호수는 408호. 문을 여는 순간 꿈에서 깨고 말았다. 몇 주를 같은 꿈을 꾸고선 또다시 스토리가 이어졌다. 408호를 들어서는 순간 온통 집이 하얀 꽃밭이었다. 꿈속에서도 꽃 냄새가 좋았던 거로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집의 거실로 들어섰을 때쯤 흠칫 놀랐었다. 거실 가운데 목관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자기 집이라며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는가. 순간 너무 놀라서 거기는 죽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소리를 치며 꿈에서 깼다. 며칠이 지나도 그 꿈을 계속 이어서 꾸고 싶었지만 한동안 꿈에서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풍을 다녀오고 너무 피곤했는지 방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 교복 입은 누나는 다시 나타났고 꿈이 너무 생생했기에 이번엔 가위에 눌렸다는 느낌을 받게 됐다. 눈을 떠보니 몸은 말이 듣지 않고 조금 열린 방틈 사이로 하얀 꽃들이 널브러져 있던 게 보였다. 그 순간 그 교복 입은 여자는 그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러오려 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기어코 그 여자는 내 방으로 들어와 침대 아래 앉더니 얼굴 가까이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었다. 그때 그 여자의 모습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다. 눈이 한쪽밖에 없던 그 모습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난 후 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마침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셨고 나는 꿈 얘기를 막 했다. 이런 꿈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고. 불교였던 우리 집은 그날로 절에서 만들어준 염주를 내 팔에 채워주셨다. 그 뒤로는 내 꿈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좀 흘러 중학교 입학할 때쯤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본인은 아파트가 그리 달갑지 않았었다. 몇 년 동안 겪어온 악몽과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허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를 하게 된 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였고 우리 집 층수는 8층 호수는 804호.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이다. 나는 울며불며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고 엄청 소란을 피웠다. 아니 누가 거기서 살고 싶겠는가. 그런 나에게 제안을 하셨다. 만약에 여기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장 이사를 가겠다고. 그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던 나는 며칠을 별탈 없이 지내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꿈을 꾸었다. 똑같은 교복을 입은 여자 학생이 또 나왔다. 꿈속에서 이번엔 나를 옥상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는가. 꽃계단을 오르며 옥상으로 나를 안내하더니 옥상 문을 여는 순간 알록달록 꽃밭이 너무 멋있게 펼쳐져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서는 자기는 하늘을 날 수 있다며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나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손을 뻗었고 이미 때는 늦었었다. 그런데 가는 모습이 어떤 기다란 천을 타고 하늘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아침이 밝았고 아침부터 꿈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던 집안이었기에 학교 끝나고 와서 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입 다물고 있었다. 드디어 학교가 끝나고 오는 길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가려는데 집 근처 전 보는 집 옆 주차장에서 굿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빠르게 지나가려고 한순간 뒤에서 사람들이 막 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봐 학생, 학생. 무심결에 난 뒤를 돌아보았고 어른들은 손짓으로 나를 빨리 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있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었지만 마음이 영 찝찝했던 나는 그곳으로 갔고
그때 무당이 나에게 무릎을 꿇으며 막 울었다. 난 뭣도 모르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에 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3년 동안 즐거웠어.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왜 자꾸 내 꿈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는 아빠 일도 잘 풀리고 나름 훈훈한 중학교 생활을 했다. 꿈에서 봤던 여학생의 집 호수는 408호. 여섯 번째 이야기, 반지. 아주 자그마한, 너무나도 자그마한 다이아가 살짝 올려진 반지가 있었다. 그래, 이건 내가 남편에게 받은 하나의 선물이었다. 작디 작지만 100만 달러가 넘었던 그 다이아 반지. 나는 그것을 보았고 가격을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타인들이 반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반지를 금고 안에다 꽁꽁 숨겨두었다. 그렇게 내가 30세가 되고 아들이 생긴 이후 금고 안에 넣어둔 것을 잊고 살다 어느새 아들이 물어왔다. 엄마 이건 뭐죠? 금고. 그제야 기억이 났다. 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에 100달러가 넘는 아주 작디 작은 돋보기로 비춰야 하는 그 반지. 그건 금고란다.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었죠? 그 안에는 말을 더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악동 꾸러기에게 다이아 반지의 존재를 말해봤자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또한 안다고 하여도 분명 장난을 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위험하거나 혹은 마구잡이로 숨겨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더더욱 아이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된다. 이 안에는 브로콜리가 들었단다. 그런 게 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저녁으로 브로콜리를 줄 것이기 때문이지. 이 말이 끝나자 아들은 몰카는 소리와 함께 금고에서 시선 자체를 떼버렸다. 어린 아이들은 브로콜리를 싫어한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초록색 덤불처럼 생긴 맛없는 음식으로 식욕이 당기는 맛도 모습도 아니고 그저 수프에 들어가면 먹을 수는 있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이 금고 비밀번호가 뭐였지? 금고는 아주 오래된 다이얼식이었다. 분명 다이얼의 번호는 그때 당시 가장 좋아하던 번호를 만들었을 터인데 그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체 어떤 숫자였는지 10하고 9. 아니다. 문은 열리지 않고 아직도 굳게 잠겨 있다. 한 20번 정도 반복을 하고 이내 지쳐 소파에 누워 정신을 가다듬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뭐 하자고 이렇게 힘들게 있는지, 그저 피로감으로 휩싸인 채로 한숨을 푹 내쉬고 그 해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생각했다. 그래, 그게 있었지. 4하고 1.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작지만 반짝이고 영롱한 빛을 내는 다이아 반지와 그 반지를 낀 채 꽉 껴 반지를 뺄 수 없었던 남편의 손이 튀어나왔다. 4와 1. 남편의 기